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패방지교육 아카데미 15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피난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늘 교육계통에 오래 몸을 담으시고 안산대 6대 총장님으로 재직하셨던 안규철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규철 전 총장입니다. 이렇게 정말 16주인가요? 굉장히 긴 시간을 특히 안산 지역도 아닌 여러 지방에서 이렇게 오셔서 강의 들으신다는 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시고요. 제가 부족한 제가 이렇게 오늘 또 마지막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은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제 분야에서는 제가 잘하고 또 학교와 관련된 건 잘하지만은 부패방지라는 이런 테마에서 사실은 여러분만큼 전문가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15주 동안에 부패방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의 지식 안에서 부패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디지털 전환 시대의 부패방지와 ESG라고 정해봤습니다. 혹시 여기 제목에 있는 용어로 해서 부패방지 이외에 이해되는 용어들이 있으실까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ESG라고 하는 용어가 어쩌면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대세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전환과 또 ESG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계속 기억을 하신 분들이나 또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올 2월에 총장직을 이제 마치고 좀 이따가 제가 제 프로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60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드는데요. 이제 그만큼 했으니 쉬세요. 라고 얘기하고 여행 좀 다니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런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하나 저를 자극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사진을 제가 띄웠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신대학교라고 아세연합신학대학교 총장 정홍렬 총장이라는 분이고요.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냐면은 소망교회 담임 목사, 현대 담임 목사, 서울 소망교회 있죠? 김경진 목사라는 분이고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삼성전자 현 부회장이에요. 한종희 부회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은 요즘 핫한 영화죠. 서울의 봄의 감독 김성수 감독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여기다가 첫 번째 띄웠냐면요. 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 이 친구는 대학교 동창인데요. 이 친구들 보면서 자극을 받았어요. 이 친구들은 아직도 현재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사실은 이 김성수 감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화를 한 10년 동안 거의 안 나왔었다가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총장할 때 우리 학교 와서 좀 영화 촬영을 해라. 내가 캠퍼스 빌려주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를 자극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을 봐도
제가 자극이 되지만은 또 저 친구들이 아직도 현역으로 이렇게 활동하니 내가 총장을 맡았다고 해서 놀면 안 되겠다라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저 프로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공학 박사고요, 방통신하고 안테나가 제 전공입니다. 그리고 안산대학교 6대 총장으로 2019년부터 23년 이제 올 2월까지 제가 총장을 역임했는데 참 저는 아쉬운 게 딱 코로나 때 제가 총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터져서 올 초에 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잖아요.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뭐가 억울하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통신과 통신 쪽으로 주로 강의를 하고요. 디지털 공학 쪽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금성정보통신, 이게 옛날 명칭이죠. 근무를 했었고요. 이게 안양의 호계동 4거리에 보면은 거기 단지 있죠. 그 단지 위에 건물 하나 우뚝 솟은 게 있었어요. 연구단지가. 제가 거기서 근무했는데요. 지금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가면 공사 중이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마치고 태릉에 있는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 연구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통신기기를 개발했고 여기서는 이제 국민체력센터라고 해서 이제 스포츠와 연관된 체력 측정 장비를 개발을 했고요. 근데 여기는 또 없어져요. 이상하게 없어지네요. 그래서 선수촌 옆에 산육대학하고 태릉 선수촌하고 그 사이에 있는데 폐쇄가 되고 지금 올림픽공원으로 올해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있었고요. 금성정보통신은 LG정보통신으로 바뀌었다가 에릭슨 LG라는 이제 회사로 이제 에릭슨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명칭 변경했는데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 있죠? 안민석 의원이 서울대 체육교육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제가 나온 다음에 후배로 여기 있다가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죠. 그리고 현재는 제가 작은 회사이지만은 좋은 이해지라는 회사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제가 이제 기술을 또 하니까 그런 쪽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안산에서는 도시숲 시민연대라고 하는 이제 시민단체의 상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특이자원 이민근 시장님 인수위원장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제 소개고 이게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옛날에 개발했던 장비로. 요거는 국민체력센터 체력 측정 장비인데 이게 뭐냐면 기초 체력을 측정해서 그 사람에 맞는 운동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막 하면은요, 심장마비도 오고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어떤 운동을 하루에 몇 회씩 이렇게 하라고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운동 처방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운동 처방을 하는 건데 저가 이제 이건 접니다. 개발할 때 제가 직접 이거 하면서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체육과학연구원은 이제 태릉 선수촌 안에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윗몸 일으키를 개발할 때 배구 선수 김세진 그때 선수였고 지금 감독이죠. 그 친구 보고 여기 와서 야 이거 해봐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했었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디지털 전환 시대와 지금 이제 디지털 사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ESG 경영과 연결을 할 거고요. ESG 경영 안에는 포션으로 거버넌스라는 포션이 있는데 이 거버넌스는 투명 경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의 부패 방지와의
어떤 그 이슈와 마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가 좀 이어갈까 하고요. 아무래도 제 전문 분야가 디지털 쪽이니까 이쪽에 조금 더 많이 할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시간 반으로 해가지고 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이제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1시간에 끝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스킵하고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약해서 DT 또는 DX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고요. DT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X는 뭐냐? X도 엄연히 뭐 우리가 크리스마스 할 때 엑스마스 이렇게 쓰듯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표시를 X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DT나 DX나 이런 용어가 있으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뭐냐? 사회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를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자는 겁니다. 디지털화하자. 그래서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프로세싱을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카톡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문화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업에서 더 깊은 디지털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그 현 시장님의 인수위원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 안산의 캐치프레이즈가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이렇게 해서 캐치프레이즈가 돼 있어요. 제가 사실은 시장님한테 건의한 거는 디지털 혁신도시 안산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안산도 디지털 도시로 만들자. 그리고 안산에 배우는 공단이 있는데 이 공단이 옛날에 산업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구로공단에 있던 이런 산업들이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산업이 형성된 거거든요. 근데 구로공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는 다 디지털 도시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산도 이제 디지털 도시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이걸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하여간 그렇다고 내가 시장하고 막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이제 시장님하고 계속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시장님하고 라스베가스에서 CES라고 하는 그 전시회가 있어요. 세계적인 전시회인데 거기 같이 참관하러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삼성 부회장도 아마 CES 참관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시간이 맞을지 아직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좀 컨택을 해서 우리 안산시랑 또 삼성이랑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볼까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존의 업무 방식을 자동화하고 해서 결국에는 디지털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고요. 디지털 기술이 이제 빨리 발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아날로그 세대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아마 손주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할아버지는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핀잔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연세가 드신 분들,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 시대로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한 분들을 그런 디지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고 디지털 전환의 시대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 디지털 전환의 추진 전략인데요. 지금 뭐 목표가 이렇게 있고요.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2027년 기준으로 디지털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그랬는데요. 목표가
디지털 경쟁력 현재 10위에서 3위를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OECD에서 세계 1위로 가겠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정부. 디지털 정부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부가 디지털화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요즘에는요, 우리 문서를 띄고 그럴 때 다 휴대폰 가지고 다 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바일 신분증 지금 나왔죠. 운전면허증 모바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신청만 하면은 모바일로 줘요. 저도 그 모바일 신분증 냈는데 곧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바로 디지털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역량도 1위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뭐 홍수 예보 그다음에 초중등 정보들을 다 디지털화하겠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모든 산업이나 일상생활들을 다 디지털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계에 살았던 여러분들 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쩌면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 얘기 들고 집에 가면서 부담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아마 교육이 많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디지털 전환이 나왔을까라는 거죠. 사실은 기술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디지털이라는 것은요 0, 1 이런 걸로 구성이 된 데이터셋이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아날로그라고 하고요. 디지털은 0, 1, 온, 오프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디지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이 변화되는 거는 사실은 기술의 변화는 아날로그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누가 이제부터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한 그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기부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이분은요,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독일 사람이고요. 1938년생이니까 한 87세 정도 되셨나요? 이분이 이제 71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그 유럽의 통화 포럼을 하다가 그거를 87년에 월드 이코노미 포럼,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명칭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매년 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을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매년 하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요. 근데 2016년 1월 20일에서 23일 요 사이에 이런 것을 했는데, 이때 보고서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하면서 198페이지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제 쓴 책이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굉장히 이거 2016년부터 한 2년 정도로 막 불티나게 팔렸어요, 이런 종류가. 근데 지금 조금 시들해졌습니다만. 자, 결국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요, 제조업하고 ICT의 결합이다라는 거고요. 요 진화라고 하는데 요 뒤에 가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이 있기 전에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진화가 된 겁니다. 자, 결국은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다.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지금 구글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구글이라는 그 기업을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들은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보, 내가 검색을 하면은요, 그 검색을 뭐를 했는지, 그 사람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서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취향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이버 같은데, 카카오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앞으로는 더 큰 기업이, 지금도 큰 기업으로 발전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제일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2023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1월 15일에서 19일 날 이제 다보스 포럼을 한대요. 그래서 이때 주제는 리빌딩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뢰를 재구축하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 이제 여기 이렇게 쭉 얘기가 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자,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동에서 진화가 돼서 도구로 진화하고 가치로 진화하고 그것이 결국 돈 버는 것으로의 진화인데 인간은 결국은 자꾸 진화를 하려고 하고 있죠.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 점.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뭐냐면요,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나왔는데요. 이때는 1760년에서 1840년도, 이게 사람에 따라서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약간 뭐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이제 보통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기계화가 진행이 됩니다. 기계화가.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기동력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인데 이때는 전기화,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때는 컴퓨터 제휴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자동화 또는 정보화가 이루어졌고요. 이때 컴퓨터가 나왔죠.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화, 전기화, 정보화, 진화인데 이거를 저기로 얘기하면은 여기는 기계고요, 여기는 전기고요, 얘는 컴퓨터고요, 얘는 뭘까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엔지니어 출신의 교수인데요. 엔지니어들이 옛날에는요,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더 쳐졌고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드웨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그럼 어디서 담당하느냐? 다 칩으로 들어가요. 반도체 칩 안으로 다 들어가고 칩 몇 개 받고 저항 몇 개 부품 넣은 다음에 딱 만들고 나머지는 다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다 소프트웨어 시대죠. 우리가 하나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4차 산업이라는 것은요, 정보지식을 자본으로 하는 산업, 정보지식 산업을 얘기하는 거고, 산업혁명은 아까 말한 것 같이 이제 진흥화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혼돈했었어요. 4차 산업, 4차 산업. 뭐 저 정치인들도 그러고 뭐 어떤 분들도 다 4차 산업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4차 산업 시대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닌데 그분이 얘기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헷갈려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이 주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기술들이 보면은 그 전에 1차 산업에는 전기기관, 기차 이렇게 나왔고 이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루어가는 그 핵심 기술이 뭐냐? 기본적으로 반도체입니다. 핵심 기술들은 반도체, 처리 속도와 집적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 요만한 작은 칩 안에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게이트가 들어가느냐. 저희는 그걸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통신입니다. 통신이 뒤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 통신이 지금 유선통신에서 광통신이 있고요. 또 무선통신은 지금 이동통신이 있는데 이 통신망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대역폭이라고 해요. 얼마만큼 많이 보내느냐? 그 대역폭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역폭이 넓어짐으로써 우리가 동영상도 보낼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4G에서 5G가 지금 상용화됐잖아요. 지금 제가 통신학회에서 부회장을 역임하고 통신학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6G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6G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대역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에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주 기술이 되는 거죠. 자, 이게 4차 산업혁명이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신인데요. 통신이 옛날에 과거에는 이게 교환원이죠, 교환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전화국에서 교환원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막 했었죠.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전전자 교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우리 전화의 역사를 보면은요. 1989년에 스토로저라는 사람이 자동교환기를 발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TDX1부터 시작을 해서 TDX10 뭐 그 이상 이제 교환기. 그래서 교환기를 만들어낸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디지털 교환기를 만들어냈고요. 한 가지 이상 좀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스트로자라는 사람이 교환기를 개발했어요. 저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영어 책에는 언더테이커라고 나오는데 그게 장의사예요. 장의사. 이게 왜 이렇게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장의사를 하는데 오늘날부터인가 우리 집에 전화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기랑 경쟁 관계에 있는 그쪽으로 계속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아봤더니 그 집 와이프가 교환원인 거라. 그러니까 전화 오면 자기네 집으로 연결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때려치고 이걸 개발한 겁니다. 우리 안철수 씨가 의사인데 바이러스 퇴치하는 거 백신을 개발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최초의 교환기를 개발하게 됐답니다. 자, 통신은요 옛날에 이 다이얼 많이 보시던 거죠.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놓으면은 스위치 하나를 탁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0번을 눌러서 딱 놓으면 따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스위치를 10번을 하죠. 그러면 이제 0번이 되는 거고요. 얘는 DTMF라고 듀얼톤 멀티프리퀀시라고 해서 이거 누르면 소리가 나죠. 삐삐삐삐삐삐 그러죠. 이게 두 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의 톤이. 그래서 이쪽으로 주파수가 하나 있고 이쪽으로 주파수가 하나가 있어서 이걸 누르면 이쪽과 이쪽에 두 개의 주파수가 나가는데 이거는 이 톤만 가지고도 전화기를 들고 그 톤 녹음시켜가지고 그 톤만 눌러도 전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요즘에 거의 없죠. 쓰러지가 없죠. 지금 쓰면은 겨우 이제 VoIP라고 해서 인터넷 전화기. 이제 거의 인터넷 전화로 바뀌었고요. 이제는 집에 집 전화가 없는 학생들 제가 하면서 전화번호 쓰라고 하면 집 전화가 없어요. 휴대폰만 있고. 그런 집 많죠. 집 전화가 없는 집. 자, 그러고 나서 무선통신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건 스마트폰이고요. 스마트폰 안에는요 이렇게 많은 통신 수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4G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1.8GHz짜리 안테나가 있고요. 이게 4G의 메인 주파수고 DMB라고 하는 저희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인데요. 이게 2.6GHz짜리 안테나가 들어가고요. GPS 우리가 위치를 알려면 GPS가 들어가죠. 뭐 1.2에서 1.5기가 또 와이파이 이거는 2기가에서 5기가 2.4기가 5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뒤에 안테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기술이 발달을 했고요. 이동통신은 뭐 1G, 2G, 3G, 4G 쭉 있는데 보시면은 주파수가 계속 올라가죠. 900메가, 1.8기가, 1.1기가, 2.6기가, 3.5기가. 자, 6G가 나왔어요. 6G는 요즘에 아직 확정되질 않았는데 신문에 보면은요 7기가에서 8기가 얘기 나왔다가 또 그 다음에는 6기가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6기가에서 8기가 사이에 주파수가 할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갈수록 주파수가 높아지죠?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파수가 계속 높아지는 거고요. 이거는 광통신간인데 5FTTH라고 해서 Fiber to the Home. 혹시 집안에 광파이버가 들어가 있는 가정이 있을까요? 신축 아파트에는 그런 데가 있어요, 요즘에. 광파이버 하나만 딱 들어오면 이걸로 통신도 되고 TV도 되고 뭣도 되고 요 안에서 다 들어가는 셋탑박스 안에서 그러는 지금 이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그 광파이버와 이동통신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휴대폰도 통신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화를 휴대폰 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어디랑 접속을 하냐면요. 그 근처에 기지국이랑 접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셀로 구성이 돼요. 이제 육각형 셀로 구성이 돼서 요 기지국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 기지국에서 사람들이 통신할 때 기지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통신을 하더라도 그냥 다이렉트 통신이 안 돼요. 꼭 저쪽으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전화국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기지국을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넘겨줘야 돼요, 데이터를. 그렇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넘겨줘야 돼요. 내가 이쪽 기지국이랑 통신하고 있는데 이로 넘어가서 이쪽 기지국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와야 되죠. 이건 다 유선 광통신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통신이 없으면은 이 무선 통신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중요하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라고 해서 이렇게 웨어러블 컴퓨터,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VR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 그 다음에 AR, MR,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센서 네트워크, IoT, 3D 프린터, 유전자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블록체인, 비트코인, NFT, 메타버스. 여기서 알아듣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여기 용어 중에서 알아듣는 게 몇 개 있으세요? 이런 것들은 뭐 금방 다 아시겠지만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하도 다 아니까요. 뭐 듣긴 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 NFT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고요. 메타버스도 이제 요즘 한참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키워드들이다. 옛날에는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위치에서 통신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이런 기술이 했었는데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도 쑥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은 현재에 추구하는 것은 유비쿼터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유비쿼터스라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용어는 이것도 화질이 이렇죠. 이게 옛날 자료를 가지고 벌써 이게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나온 게 거의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지금 용어예요. 지금 이렇게 안 나오죠.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이 있는데 가상현실은 이렇게 고글을 쓰고 내가 가상적인 공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보는 것들이 가상현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을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 고글을 쓰고 어떤 집을 그 안에 화면으로 보여주면은 내가 거기를 이렇게 보면 찾아가지고 보는 이 가상적인 공간이 가상현실인데 증가현실은 뭐냐면은 현재 여기 있는 이 자리와 가상현실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포켓몬 찾는 거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포켓몬스터와 이게 이제 그런 건데요. 이걸 보면서 가면은 그 위치에 가면 여기 포켓몬스터가 보여요. 사진으로 이 또 공간도 보이면서. 또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요즘에 최근에 차량에 제 차량에 뭐 최근에 구입한 차량인데 거기에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면에 카메라로 찍은 앞에 화면이 나오고요. 거기에 우회전 표시로 그림이 나와요. 우회전 표시하고. 그게 일종의 증강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을 접목한 거. 혼합현실은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데 저쪽 공간에서 실제적인 게 만들어지는 것.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여기의 공간과 저기의 공간은 다른데, 공간적으로 다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이 저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일례를 들어보면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폭발물 제거를 하려면은 내가 사람이 직접 가서 폭발물을 제거해야 되죠. 여차하면 터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화면을 띄워놓고 로봇을 보내.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조작을 이렇게 하면은 제가 로봇이 똑같이 그 조작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혼합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이 그림을 이제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키트, 그쵸? 옛날에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하는 키트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1982년에서 86년에 방영했고 우리나라에서는 85년에서 87년에 KBS에서 방영을 했어요. 저도 저거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인공지능 자동차예요.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상상이 아까 앞에서 뭐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대가 됐다 이거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토노머스 카라고도 하고 드라이버레스 카라고도 하고 셀프 드라이브 카라고도 얘기합니다. 지금 구글에서는 이미 이렇게 자동차가 나왔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술 중에 일부가 차량에 탑재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크루즈 컨트롤을 딱 놓으면은 얘가 앞차와의 간격을 보고 자기가 알아서 조정을 하는 거죠. 앞차가 속도를 늦추면은 내가 아무리 100km를 가도 속도를 줄이고 앞차가 정지하면 얘도 정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코너링 할 때 얘가 지가 알아서 핸들이 돌아가는 거. 요즘에 이제 그 기술이 들어간 차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자율주행 차를 하는 기술 중에 일부가 이제 거기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 표시가 뭐냐면은 통신을 한다는 건데요. 커넥티드 카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저도 최근에 차를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만은 그 차량에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제 차는 010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외우지 못하는데 전화 통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블루링크라고 하는 걸로 이제 현대차인데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미국에 있어도 얘 차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가 있어요. 통신을 해서 가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얘가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여기랑 여기랑 같이 통신을 하면서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이게 정의선 현대 회장인데 이렇게 커넥티드카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고요. 여기 그 미래 세계 뭐 동영상인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렇게 됩니다. 제일 밑에는 IoT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가 올라오고요. 이거를 통신망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연결해주고 이 빅데이터를 처리를 해가지고 AI가 만들어지고요. 이 AI를 통해서 각각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요소 중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 ICBM 어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ICBM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랑 똑같이 ICBM이 뭐냐면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그거의 첫 번째 약자를 따서 ICBM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AI 인공지능으로 변화를 하는데요. 지능형 정보기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DNA라고 하는데요. DNA라는 것은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물이 인터넷 접속된다 이 뜻입니다. 모든 사물이. 그래서 이제 뭐 휴대폰만 지금 인터넷 접속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도 인터넷에 접속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IoT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요. 그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통해서 공통적인 거, 여기서 어떤 규칙 이런 거를 추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그게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했던 것 중에 요즘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 보고서 안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요.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딱 여기다 집어넣으면은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쭉쭉쭉 추출해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글자를 크게 하고 작게 나오는 것들은 작게 해서 어떤 것이 여기에서는 이슈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주 작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하나고요. 얼마만큼 데이터가 많냐 세상에 지금 이거 2021년도 기준인데요. 1분마다 생성되는 데이터 매 1분마다 생성되는 데이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마존의 고객은 매 1분마다 28만 3천 달러를 지출하고요. iMessage를 12,000만 명이 보내고요. 네, 온라인 쇼핑을 600만 명이 매 1분마다 한다는 얘기예요. 1분마다 이게 하루가 아니라 페이스북 조회는 1분마다 4,400회 4,400만 회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에 6만 5천 장이 매 1분마다 사진이 올라간다. 저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메모리예요, 메모리. 저장 장치. 그래서 저장 장치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산에도 그 클라우드 센터가 들어오죠. 카카오 클라우드 센터가 들어와요. 거기는 저장 장치가 굉장히 많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인공지능은요, 결국 러닝을 합니다.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80년대 대학교 4학년 때 인공지능을 배웠어요. 그때는 언어 학습하는 걸 배웠는데 그때 배운 기술은 아주 밑바닥이 바닥이에요. 그때 초창기고요. 지금은 워낙에 발전을 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많은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것을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이것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거 아시죠? 이세돌하고 AI하고 했던 거. 이때 이세돌은 1승 4패를 했죠. 그런데 이세돌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건 불공정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얘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들었는데요. 얘는 뭘 미리 학습을 했냐면 16만 건의 대구 기본을 이미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만 게임을 지가 해봤고요. 1202개의 CPU가 돌아가요. CPU라는 것은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1202개의 CPU가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있는 분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못 하시죠. 그런 분들 많죠. 사람 그런데 얘는 CPU가 각각의 하나의 머리예요. 1202개의 머리가 돌아가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슈퍼컴이 176개의 슈퍼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1승을 한 게 기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세돌이 26년 경력에 프로 구단에 바둑의 신이라고 불려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그래도 1승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재 개그 하나 퀴즈 하나 낼게요. 이세돌의 아들의 돌잔치를 뭐라 그럴까요? 넌센스. 이세돌 아들의 돌잔치. 이세돌 이세돌의 이세돌이란 말이죠. 썰렁 개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렇습니다. 잠깐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 집중화된 거죠. 은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은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넣으면은 거기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장부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그 블록체인은요 각각 장부가 각각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장부가 변경이 되면은요 다른 사람도 다 변경이 되는데 이게 뭐가 어떤 얘기냐면 탈중앙화 탈집중하고 한데 변화지를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변경을 못해요. 그래서 51%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요 내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엮여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해킹을 해서 우리 윤 회장님 데이터를 해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먹히느냐? 아닙니다. 다 비교를 해요. 틀리네? 그럼 네가 틀린 거야. 왜? 51%가 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는 잘못된 데이터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은 51%를 다 바꾸면 되지. 불가능합니다. 이게 데이터가 10개 정도면 뭐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데이터가 이게 뭐 거래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럼 100만 명, 51만 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바로 이렇게 그 데이터의 보존성이 강하다는 얘기고요. 합의에서 도출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비트라는 것은 뭐 디지털 용어의 하나의 0, 1, 2 데이터를 비트라고 해요. 원비트. 0 또는 1이라는 데이터, 요것을 비트라고 그러고 이걸 코인은 이제 동전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일본 사람이라고 하고 뭐 75년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증명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배경은 2009년에 나왔는데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중앙 집중화된 은행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건 비트코인인데 이거 이외에도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더리움과 뭐 리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많은 것이 암호화폐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이제 통용되는 게 비트코인인데요. 여기는 채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 1비트를 내가 얻으려면은요 채굴을 해야 돼요. 어떻게 채굴을 하냐면은요 여기서 문제를 내요. 그 문제를 풀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쭉 나눠드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어요. 그리고 내가 잘 알았습니다. 그럼 도토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거래 내역을 블록에 저장하고 뭐 작업 증명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론상 비트코인 하나 생성하는데 평균 10분이 걸린대요. 근데 이거 사람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돌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컴퓨터를 돌리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것들 많이 있었죠. 어떤 사람 갑자기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조사해봤더니 비트코인 채굴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총 채굴할 수 있는 게 2,100만 개가 있대요. 그런데 무조건 다 이렇게 채굴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총 다 채굴하는데 2140년이 걸린답니다. 2140년까지 여기 살아계실 분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건 못 보고 죽는데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채굴하려니까 이제 AG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기술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굉장히 고사양을 해서 여러 개를 돌려서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거는 작년
10월 달 거고요. 이거 어저께 겁니다. 어저께 5,400만 원이고요. 여기가 콤마가 있으니까 100만 1,000만 원 한 비트가. 작년 말에 2,7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정부가 이거를 갖다가 규제하고 이제 그 저걸 못 해주냐? 이게 화폐 가치로 표현되긴 사실은 비트코인은 우리 옛날에 도토리 그 있잖아요. 뭐 저 뭐였죠 그거? 사이버월드 이런 데서 도토리 주듯이 이거 가지고 도토리 모으면은 그거 가지고 뭐 아이템도 사고 하는 그런 거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고요. 이제 NFT라고 있는데 이게 넌 펑저블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서 블록체인 기술의 하나인데 펑저블 토큰의 일종이 바로 비트코인이고요. 넌 펑저블 토큰인데 NFT가 이제 앞으로 또 뜨는 산업이에요. 이거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이런 얘기죠. 이거는 나이키 에어조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나이키사에서 나온 신발이에요. 이거를 조던이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이게 경매에서 7억 원에 낙찰됐어요. 얘하고 무슨 차이예요? 얘는 조던이 신었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유의하다 그런 것들 그런 가치로 인해서 이걸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대체 불가능한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는 게 이게 NFT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지털적인 NFT가 만들어져서 이거는 이제 이런 그 캐릭터들을 쫙 만들어가지고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캐릭터를 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이 중에서는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디지털이나 이런 것에서 이런 거 캐릭터를 하나 사는데요. 이게 우리가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써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크립토펑크라고 하는 걸 300억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내가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판매해서 가치를 뭐 창출할 수 있는 거고요. 자, NFT가 뭐 해결할 정도 뭐 이런 거 넘어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 KBO에서 운동선수의 사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저거 타자가 이렇게 치는 사진 이런 것들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배수연이라는 시인이 자기 시집을 NFT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얼마에 낙찰을 900만 원에 낙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메타버스라는 거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 공간이에요. 요즘 메타버스 공간에서 많이 해요. 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온라인으로 많이 했죠. 그래서 회의도 그 줌이나 이런 걸로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줌 이제 화면을 보고 했는데 이제는 학생들도 교육할 때 야 카메라 앞에 나와 그러면 안 나와. 막 숨어 안 보여주고 막.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일로 들어와. 그러면 내 캐릭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나눔을 해요. 요즘에 이때 우리 코로나 시대에는요, 여기서 학회 워크숍도 여기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간을 다 만들어요. 여기는 뭐 발표하는 공간, 여기다가는 뭐 발표하는 공간, 여기는 공연하는 공간. 막 그래가지고 가면은요, 공연을 하는 거는 영상으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대화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가 있는데, 이 메타버스가 뭐 게더다운, 러블록스, 제페토, 아이프렌드 있는데, 이 제페토가 제일 많이 네이버에서 만드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해요. 이런 거. 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데, 디지털 페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페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변하면은 현실 공간에서도 바뀌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나오고요. 이제 로봇 기술을 보면은요, 이렇게 다리가 잘린 사람이 이제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뭐 이거는 그전부터도 있었던 거고요. 이건 뭐냐면요, 이 로봇을 착용해서 입으면은요, 내가 이거를 들었는데 내 힘으로 못 들어요.
저걸 착용하고 딱 들으면은 드는 거죠. 앞으로 이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을 하고 할 때 많이 유용하게 쓰일 거고요. 이거는 다 아시는 이것도 일종의 로봇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볼 수 있어요. 서빙 로봇이에요. 서빙 로봇. 서빙 로봇 요즘 여러 군데 가면 많이 볼 수 있고요. 안내 로봇, 공항 같은 데 이 안내 로봇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반려 로봇이에요. 일본 같은 데 이 반려 로봇이 엄청 발전해가지고 얘네들이랑 뭐 이렇게 막 대화도 하고 막 얘가 재롱도 부리고 막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팔, 이거는 이제 생산을 할 때도 쓰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평가를 갔는데, 거기는 회사가 이 그 커피 머신을 이 로봇팔로 이렇게 커피를 볶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한다고 그런 그 회사도 있었습니다. 자, 2025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것들인데, 2025년에 일어날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할 것들이 있는데, 몸의 인식이 가능한 모바일 폰이 뭐 상용화되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없어질 직업과 계속 남아있는 직업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계속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결과보다도 과정, 또 빠르게 하는 것보다도 좀 느린 것들, 이성적인 것, 실속을 차지하고 각 중심에서 을 중심으로 바꾸고 스마트 제조, 그다음에 성과 경영에서 ESG 경영 쪽으로 간다. 아유, 최근 남녀하고 드디어 ESG가 같은데요. 이게 2023년도 트렌드였었고요. 2023년도에도 ESG 개념을 확대한다고 했고, 2024년도 트렌드, 이게 뭐냐면요, 서울대학교에 저 5분만 더 주세요. 서울대학교에 김남도 교수라고 소비자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이 연구실에서 매년 소비자 트렌드, 그래서 대한민국 트렌드 코리아 2000 몇 년 뭐 해가지고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턴가 막 여러 사람들이 뭐 어떤 기고할 때 또는 연설할 때 막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유명해져서 막 사서 보는데, 올해의 주제는 드래곤 아이즈예요. 이름을 친 게. 그래서 D는 뭐냐면은 Don't waste a single second. 1초도 아깝다. 1초도 버리지 말라는 건, 그러니까 분초 사회라는 거고요. 뭐 라이즈하고 호모 프롬토스, 뭐 이게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AI가 거기에 맞춰서 대답. 이제 AI가 사람에 따라서 답변을 다, 이게 지금 눈치를 보는 AI가 나왔다는 얘기죠. AI도 다 믿으면 안 돼요. 챗GPT라는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올 초에 제가 우리 ICT 컨버전스 코리아라고 하는 그게 통신학회를 중심해서 만든, 제가 거의 운영위원인데 올해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챗GPT였어요. 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발표하면서 챗GPT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올해 한 이슈는 챗GPT예요. 근데 챗GPT가 거기다가 한번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넣어줘요. 뭘 찾아줘? 그러면 걔가 다 찾아주고 하다못해 기도문까지 만들어줘요. 야, 대표 기도문 써줘. 제가 교회에 장로입니다만은 제가 대표 기도문 써줄 때 쫙 써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번에 대표 기도문은 어떤 쪽으로 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GPT가 다오는 그런 시대고요. 뭐 아무튼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어도 이런 트렌드 키워드가 있고요. 대학교도 굉장히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출산율이 지금 이거는 대학뿐만 아니라 굉장히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기 옛날에 태어나실 때 굉장히 많은 인원이 태어났고, 저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되죠. 이때 태어난 1년에 태어난 인원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70년대까지 초반까지도. 지금 몇만 명 태어나요? 26만 명, 25만 명 태어납니다. 올해 2023년도에 과연 몇 명 태어났는지 봐야 되겠지만 4분의 1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학이 학생 모집이 안 돼요. 미달.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부 교육부에서 통폐합을 시키는 거예요. 야, 전문대학 4년제 통폐합해. 야, 니네 문 닫아.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여기 안산대학교고 또 비슷한 대학이 신안산대학교가 있어요. 참 거기도 좋은 대학교인데 어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안 가면서 모집 전체 총 모집 인원의 50%밖에 못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지금 등록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요.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근데 보세요. 50%밖에 못 뽑으면요. 기본적으로 20% 인건비가 빵꾸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등록금 받으면 무조건 15% 자금으로 쓰라고 해요. 15% 빼. 실험 실습비 7% 빼. 나머지 인건비 못 주죠. 신한산대학이 저희가 인건비 못 줘가지고 몇 달을 해. 결국은 어떤 걸 내놨냐? 땅 팔아요. 신한산대학이 땅이 22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안산시에다 팔고 뒤에는 법무부에다 팔고. 근데 땅도 함부로 못 팔아요. 교육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돼. 이거는 교육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이 대구 외대관에서 폐교를 했습니다. 폐교하는 학교가 점점 나올 거예요. 자, 코비드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됐는데 온라인 교육에 정말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학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낸 대학인데요. 1년에 150에서 180명밖에 안 뽑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등록금 엄청 비싸요. 근데 얘네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교육하냐? 집에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세계 현장으로 가요. 우리나라에도 일부 들어와 있고요. 세계 곳곳에 산업 현장에 가서 거기서 일하면서 교육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뽐따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태제대학교라고 혁신현 학교에서 2023년 9월 그러니까 올 9월에 이걸 개교를 했어요. 2024년부터 이제 뽑을 겁니다. 이렇게 대학들도 변화가 되고 있고요. 기업들도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죠. 자, ESG는요, 이제 용어가 2004년에 처음 나왔고요. 2022년에 이렇게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굉장히 ESG라는 말이 많이 났어요. ESG는요,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 볼 거는요, 이거 한번 자사운용사인 블랙록이 투자 의사 결정에서 ESG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투자를 위해서 ESG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ESG가 뭐냐면요. E는 environment 또는 environmental로 그러는데요. 환경이라는 얘기고요. S는 social, 사회. 그 다음에 사회 또는 사회의 사회적 이러죠. 소셜이니까. 그 다음에 이건 거버넌스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투명 경영, 또 지배 구조 이런 용어를 써요. 환경은요, 이 환경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사들이 왜 ESG 평가를 하느냐? 이건 이제 평가표가 있어서 평가를 해요. 왜 ESG 평가를 하느냐? 내가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가 환경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만들어낸 제품에서 환경 유해 물질, 인체 해로 물질 발견돼요. 삽니까? 안 사죠. 주식값은 떨어지죠. 투자한 사람은 돈을 잃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이사회나 뇌물 반부패 이런 부패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은 거기에 사회적 불이를 일으킨 것들에 따라서 결국은 구매자가 거부를 하죠. 구매를 하는. 결국은 다 주식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투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저런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래서 ESG 평가표를 해놓고서 야 이것대로 평가표를 해서 보고해봐. 그래서 회사에다가 그걸 보고하라 그래요. 그럼 그걸 보고 투자해도 되겠다 하면 안 되겠다 이걸 결정하는 거죠. 투자자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불, 산불, 뭐 코비드 이것을 보면은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환경적 요인이다 이거죠.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나오는데 이것이 ESG에서 요즘에 또 정부가 핫 이슈 중에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구온난화. 사실은 이런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우리 피부에는 안 와닿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문제가 되냐면요. 이제 유럽에서 ESG와 관련돼서 이런 것에 관련돼서 투자가 안 된 그런 기업에 대해서 걔네들이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야 니네들 이런 거 해서 보고서 줘.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니네 우리나라 들어올 때 돈 내야 돼. 관세 외에 이 국경세라는 것을 내야 돼요. 환경 국경세. 결국은 우리는 톤당 얼마씩 해가지고 이 수출할 때 그 세금을 내므로써 이 우리가 더 이익을 덜 보죠.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곧 발효가 된다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국가에서는요, 이 기후온난화라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사용되는 것 중에서 메탄,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탄소고, 아산화질소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지구의 이 위의 층을 막아버려서 이게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그 빛이 들어오면 방출이 돼야 되는데 방출이 안 되고 여기서 딱 가둬지니까 여기가 온실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되는 게 많은데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목표가 2도를 막자 평균 기온에서. 근데 지금 이미 1.5도가 넘어갔대요. 2도는 얼마나 금방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넷제로입니다. 넷제로. 넷제로라는 것은 배출하는 양과 없애는 양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네트가 제로를 만들겠다. 이게 넷제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탄소가 제일 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탄소가. 그래서 탄소 배출에 대한,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고 하죠. 내가 우리는 탄소를 많이 배출해? 그럼 니네 탄소 배출권 나한테 얼마를 팔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환경 오염을 줄이는 걸 하는데, 2050년 탄소 중립을 복지화. 우리나라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탄소 중립이 바로 넷제로라는 얘기예요. 배출하는 탄소량과 이거를 없애는 탄소량을 똔똔시키겠다. 근데 뭐 쭉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1인당 호흡할 때만 해도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한가. 지금 탄소는요,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저거를 탄소를 소비하죠. 나무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그걸로 해소가 안 되니까 이거를 탄소를 이렇게 희석시키고 또 없애는 그런 장치들이 개발돼서 그렇게도 하지만은 일단은 탄소 배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의 한 이슈예요. 자, 그게 이제 그거고 사실은 오늘 결론적으로 이쪽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 전반에 이런 것들과 ESG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했고요. 이제 중요한 건 거버넌스인데요. 이 기업에서 저희 지배구조 또 투명 경영이 필요하다. 즉 림을 주지 말고 부패하지 말고 사실은 삼성도 그렇고 뭐 여러 기업들이 정권 바뀌면은 또 이렇게 감옥에 좀 갔다 오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패의 원인이잖아요. 이게
로비하지 마라. 또 뭐 인사할 때 어떤 특정한 뭐 이런 정보를 두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ESG 주요 경영 사례들이 있는 기업들이 이렇고요. 이게 ESG 평가표입니다. 그래서 ESG 평가표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ESG 경영 보고서를 그래서 매년 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ESG 지속 경영 보고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거 딱 누르면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쭉 ESG 경영 보고서 이거를 ESG 경영 보고서라는 말 말고 지속 가능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어떤 조직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지속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하냐라는 얘기죠. 앞으로 그거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한 한 회사인지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에도 같습니다. 자, 경영 실패를 한 사례들을 엑슨모빌이나 나이키나 이런 데서 보면은요, 화학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데 소극적 대처를 해가지고 신재생 투자를 소극적으로 해서 실적 부진이 일어났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인권 문제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요. 카렐리노는 건설업을 하는 데는 지배구조의 리스크로 인해서 파산했다. 이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양유업이 코로나19 효과 때 이거를 과장 광고를 해서 지금은 매각이 됐고요. 남양유업 잘 알잖아요. 우리가 먹던 거잖아요. GS25 홍보물에 남양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교체를 하고 무신사람들은 대표가 사임하고 아워홈은 대표를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들을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는 저기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정리하기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잘 사용돼. 처음에는 저가 교수기 때문에요.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사실 김영란법이 발효되고 어느 교수님이 한번 저기가 된 게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무죄 판결 받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은 의사예요. 의대 교수님인데 정년퇴임 하는데 이제 2월 말까지가 교수 신분이거든요. 근데 1월 말인가 정년퇴임 하시니까 제자들이 골프채를 돈을 모아서 좋은 골프채를 선물했어요. 이게 김영란법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참작을 정상 참작을 해서 돈 돌려주고 이분 퇴임한 다음에 다시 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지방자치단체도 ESG 경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 ESG 경영. 그리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도 ESG 경영을 하는 데가 있고요. 제가 안산시장 이민근 시장님한테도 ESG 경영 선포식을 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가라 얘기했는데 내 말은 잘 안 되시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하와이예요, 하와이. 아마 이름 봤을 거예요, 뉴스에서. 얼마 전 올해 얘기인데요. 다른데 다 불러가 다 탔는데 여기만 안 탔어요. 얘는 이 집은 콘크리트를 하고 이 주변이 불이 붙지 않게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걸 고려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미리 준비한 집은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부패반지운동본부가 할 일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부터 실천해야 하는 청년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운동본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사실은 부패는요 지금 조그만 것도 저 학교와 관련돼서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총장한테 이런 것들도 청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득권을 뺏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부정청탁, 부정부패 이런 걸 그래서 청렴도 평가를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자체나 공공기업이나 일반기업이나 개인도 부정부패 근절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이슈로 남기고요. 오늘 뭐 이렇게 장황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전공 분야가 IT 쪽에서 이쪽 분야에 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올해 이제 이틀 남았을 때 오늘 빼고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날로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